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는 남자,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재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격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제가요?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열내고 막 화내고 따발총처럼 하다 보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뭐 성격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성격 제 일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고 이중적이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위선적이고.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절대 안 넘어오네요. 자, 어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직을 스스로 내려놨습니다. 7개월 이상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더니 결국은 1인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꼼짝을 안 하더라.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차라리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 이러면서 7개월 이상 임명을 지연한 대통령과 방통위의 책임을 성토했습니다. 자,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된 거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국회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래 이제 방통위원회 구성 자체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 구조가 4명이 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당이 추천해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다른 장관들처럼 그렇게 이제 독임제 장관이라는 그걸 이제 임명해서 하는 사람들은 참모 역할을 하잖아요. 방통위가 그러면 안 된다. 야당의 의견도 듣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반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야당에게 추천권 2개를 준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2명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결혼이 됐으니 임기가 끝나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올려서 그럼 대통령은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임명권이 실질적 임명권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국회에서 한 거를 존중해서 형식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무슨 뭐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야당 추천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이 추천한 거 문제없이 다 해줬어요. 거의 다. 물론 꼭 전부 100% 해준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거부를 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근데 이번 같은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도록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최민희 전 의원이 뭐 할 수도 없어. 방송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에 들어온 것을 껄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막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국회를 존중한 다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걸 계속 이유도 그거야. 법제처에서 해석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국회 상임 입법조사처인가요? 거기서는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냈는데 의견을 냈어요. 근데 법제처는 7개월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그거를 왜 그랬겠냐고요. 의도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최민희 전 의원은 결국 진 건가요? 여러분들. 결국 대통령에게 굴복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최민희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나면 일단 방송에 출연하는 게 이해관계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출연 자체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것이고요, 사실은. 또 본인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한간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마도 저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게 열려있다? 윤석열 정부와 대응해서 맞서 싸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피해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출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통위원회 지원했을 때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지켜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무산된 일의 원인 제공이 현 정부잖아요. 그럼 현 정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방통위나 이 대통령이나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으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면 최민희 의원이 이제 스피커로서 또는 뭐 그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걸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뭐 반대를 왜 하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하는 사람들 데려다 사람이라면 놓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줬겠지. 그렇죠. 거시기 역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누구라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네. 그런 인물보다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최진명 왜 교수님이 나를 왜 얘기해? 그 자리에 추천이 됐다면 어떻게 얘기하지 하겠어요? 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임명 안 하진 않겠죠? 임명 안 하겠지? 왜요? 내가 더 세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작했을 것 같은데 임명은? 안 해. 그럼 본인이 막 좋아서 갑니까? 어디를 가요? 방통위에? 그동안 주장했던 게 나를 더 그거잖아요. 싫어해. 왜요? 나를 더 싫어한다고. 왜요? 반대하니까. 그렇다고 본인을 더 싫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거 옳지 않다.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옳지 않다. 이거 국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니 국회의장이 뭐라고 해야 돼? 아니 국회의장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웃기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했을 이거 때 무시당한 건데.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게 한두 건입니까? 아니 거부권 행사하고 올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장을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 국회의장이 왜 그래요, 도대체가? 몰라요. 왜 그러고 김진표 위원장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옛날부터 상당히 색깔이 왔다 갔다 하시더니만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맨날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계시죠? 이번뿐만이에요? 아니 생각해 아까 한두 보세요.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이 XX 발언 있었잖아요. 그거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뭐 바이든이나 미 의회를 대해서 얘기한 게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나라 국회의원한테 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네, 입법부의 수장인 네. 국회의장이 그럼 되냐? 그러니까. 왜 그런 화를 하냐 내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거부권을 계속 행사. 입법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행정부가. 맞아요. 그러면 그건 대단히 유감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시행령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럼 국회의장이 얘기를 해야지. 국회가 입법을 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넘기면 거기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시행령 갖추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인데 허허거리고 대통령은 밥 같이 먹고 진짜 왜 그런지 좀 물어봐요 한번. 내가 뭘 안 친해요. 친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뭘 물어보면 맨날 안 친하다. 노영이하고만 친해. 무슨 소리를 하세요?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진심이 묻어나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재명 교수님한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좀 잘하십시오. 소탐 대실하지 마십시오. 뭔 소리야? 네,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싶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치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장도 탄핵이 안 되겠네. 진짜. 국회의장 탄핵 네, 나는 왜 김재표 의장이 저렇게 직무를 유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거를 방관하고 더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후보로 올라가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 국회의장이? 저는 그거는 진짜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표 국회의장님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서열이 높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국회의장이 됐죠? 민주당이 뽑았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뽑았어. 이런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다, 이제. 뭔 소리야? 이분이 한 거다. 질문을 왜 해, 그러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야, 가짜뉴스. 이동관 위원장이 10월 26일 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대요. 무슨 근거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이 자료를 보니까 뭐가 없어 하나도. 게다가 없어요.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다라는 게 요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계나 아니면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하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규정을 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몇 번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표현보다는, 왜냐하면 뉴스가 자체가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는 뉴스인 거지.
그게 가짜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언론학자든 아니면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 함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보,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낸 정보를 가지고 그걸 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짜뉴스라는 기본적 개념 자체가 학교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고 두 번째,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또 썼어요. 두 가지를 썼는데요.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서비스법하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여기서 가짜뉴스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보면 이런 거예요. EU가 내놓은 디지털 서비스법이라 하면 뭐냐면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고요. 언론 보도나 가짜뉴스에 낸 게 아니고 플랫폼, 그러니까 뭐 SNS나 이런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동 학대라든지 아니면 성 관련된 뭐 이렇게 선정적인 어떤 내용이란 이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렇죠. 아동 학대를 하거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그렇죠. 폭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막 가해를 하고 막 가서 뭐 현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 현피. 참 현타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현타와 현피 두 개 다 있습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네. 현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야, 그런 게 막 있잖아. 싸우고 막 서로 막 학대하고 이런 거 영상 올리고 아이들 막 매운 거 먹여가지고 놀리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금지하려고 하는 법이 디지털 서비스법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나 보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기관이 가짜 뉴스라고 지정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영국 사례로 든 온라인 안전법도 플랫폼 사업자가 취재, 편집 등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 뉴스 콘텐츠의 불법성을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에서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한 거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게 가짜다 아니다 생각해서 빼버리거나 집어넣고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보호하라고 만든 게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포털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진보 보수적으로 이 언론사에서 가져오는 뉴스는 빼버려. 예를 들면. 이거는 비판적인 언론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이 두 개 법을 갖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류희림 방통위원장이겠죠. 이 사람은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장에서 저희가 입수한 해외 정보 가운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내용 얘기한 게 바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그리고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게 아니라 유해한 콘텐츠를 함부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었다는 거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KBS도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또 방통위가 KBS가 지금 또 누구 편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언론사가 예를 들면 정부 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건 팩트 체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럼 언론사는 뭐 정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 종달새처럼 그대로 읊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종달새의 목소리는 듣기라도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역할 자체가 언론에서 정부나 권력기관에서 뭔가 발표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밝히고 국민한테 그걸 알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역할을 한 걸 가지고 가짜뉴스 건절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기관이에요. 언론사가 무슨 정부 무슨 국정홍보처냐고 언론사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국정홍보처로 자처하는 언론사가 많아요. 있죠.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이 방송 기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어떤 것은 급격히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변하고 있는 중인데 좀 보다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많죠. 때. 예. 그 언론 전문 박사님, 그러니까 언론학 박사님 보시기에는 좀 우리나라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언론 수준이요? 최하위지. 최하위.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물론 언론사들이 거기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적은 것도 저는 언론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언론사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낸 언론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언론사들 입장에서 그런 보도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그게 칠링 이펙트라고 그래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위협 효과.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힘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동원하거나 수사권을 동원해서 압박하고
뭐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억압하고 이런 걸 이제 위협 효과라고 그래요. 네. 그럼 언론사 입장에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자기 검열을 해. 자기 검열을 셀프 센서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나가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이 기사를 내가 그쵸.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면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써야 될 내용도 부드럽게 바꾸거나 그냥 뭐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누가 만든 상황이에요. 그건 결국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언론사를 압박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봐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네네. 그 헌법의 권한을 이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억압하고 압박해서 결국 제대로 된 보도를 못하게 하는 행태.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저는 예전에 언론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항하고 계속 싸웠어요. 네. 네, 지금 언론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걸 지적함과 동시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언론관, 언론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들에게 반대하거나 본인들의 비판적 기사를 쓰면 모두 다 가짜뉴스로 매도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본 김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네.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뭐 얘기를 하면 와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젊은 기자들이 소신 양심이라면서 보도해서 문제가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래서 어처구니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보도를 유보해야 되는 것인데 충분한 경험이 없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 소신이나 양심이라는 주장 하에 보도하면서 문제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신과 양심이 아니고요. 녹취록에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녹취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목소리도 들렸고 자 그거를 한 사람이 판단한 것도 아니야. 자 사람마다 예를 들면 좋아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날리면으로 들려요? 아니면 바이든으로 들려요? 전 바이든으로 들리죠.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한 훨씬 번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에서 회의를 해 프레스룸에서 그때 그 녹취가 있잖아요. 화면도 있고 그걸 보도하기 전에 보도국에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보도국장이나 보도 관계자들 함께 들어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그리고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정확히 안 들리면 그 상황에 바이든을 만나고 내려왔고 내려오자마자 한 발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날리면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 그 맥락에 맞게 여러 번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아 이건 바이든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 언론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다 100% 사실 확인하고 보도했어요? 잘못된 보도한 거 없습니까? 많아요. 김정수 여사 브로치 관련해서도 그래. 네, 예전에. 맞습니다. 네. 그거 뭐 고가의 상품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20만 나 원짜리라고 몰라라. 막 나 몰라라요. 네. 사실관계 하기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 조폭이 그 사진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짜 뉴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다 보도했잖아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죠? 박민 그 지금 후보자가 있었던 문화일보는 보도 안 했어요. 그럼 그때?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언론사는요 확인을 100% 할 수 없어요. 왜 수사기관이에요 언론사가? 압수수색 영장 낼 수 있어요? 강제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계좌 추적할 수 있냐고요. 수사기관은 그렇게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거지만 언론사는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이 충분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설사 100% 모든 게 진실이 아니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그건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공익의 목적에서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야 위법성 조각의 사유. 그걸 저한테 법률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법률가잖아. 전문 용어를?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을 위해서 약간의 실수는 용납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적 목적이라면 그 목적으로 언론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가 만약에요 보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처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뭘 증명해내냐면 그 언론사 기자가 100% 거짓인 걸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고의성. 처벌이 가능해요. 고의성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MBC가 보도했던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가 과연 거기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도했다고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그 발언을 했으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달라? 잣대가 보수 언론하고 진보 언론하고 뭐 진보 언론도 아니지 어쨌든. MBC가 진보 언론을 저는 보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보수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고 그냥 다 이해해주고 TV조선이나 이런 데 그냥 넘어가면서 왜 MBC를 갖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대체? 정권의 비판적 입장과 보도를 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런 등등이 언론 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출범을 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까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습관성 탄핵 남발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이동관 탄핵,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될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한테 제가 그러면 습관적 탄핵이라 하잖아요. 습관적 압수수색은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하는 정권이, 그러니까 검찰이 있었습니까? 어느 정권에서? 아니, 압수수색을 그냥, 그리고 압수수색 발부가, 그러니까 수색 그 발부하는 판사의 비율도 거의 90 몇 %더구만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말은 검찰들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한 게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거 아니겠냐.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발부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건 지금 우리 잘못이 통계적으로 아니라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거다. 아니, 그러면 법원이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불러서 소명 듣고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낸 자료만 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방적 주장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율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부하기 옛날에는 전에? 특히 그게 왜 그랬냐면 검찰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누가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피고인에게 혹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보가 있으면 그걸 숨기지 않을 것이다. 동의할 수 없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동의할 수 없어요. 검사들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줬죠. 근데 어처구니가 판사들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그래. 많죠. 예. 그래서 저는 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도 필요하면 판사가 상대방 부르거나 아니면 그 변호사 불러서 의견 듣고 또 검찰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의견 다시 청취하고 왜냐면 일방적으로 쓴 그 구속영장 사유성 사유서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를 용어는 모르겠어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게 뭐 하는 짓이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알겠어요. 지금 너무 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어요 지금. 꽂혀 있지 예. 화가 나네요.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은 탄핵? 탄핵. 하려면 해라 이래요. 또 하나.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탄핵할 때면 해라. 탄핵하려면 해라. 여기는 대통령이 한번 말하면 옛날에 행안부 장관도 같은 말하고 그렇죠.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도 같은 말하고. 잘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 얘기 잠깐 얘기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우리 고난이다. 우리가 뭐 범죄 혐의 그럼 넘어가냐? 그럼 반대로 그냥 입법부의 고난이에요. 상습적 탄핵이라뇨.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겁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럼 한동훈 장관이 했던 태도나 행동을 봤을 때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맞다고 근데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니네가 탄핵을 뭐 하라고 입으로 떠들지만 실제 하지도 못할 것뿐더러 한다고 하더라도 의석이 채워지겠냐. 탄핵 여건에 맞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물론 탄핵 논의를 하고 있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지만 지금 과방위원들, 그 국회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서요.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계속 재갈을 물리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총선 전까지 저는 정지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헌재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런 언론사를 탄압하고 방송사 이사들 사장 바꾸려고 온갖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넘어갑니까? 가짜뉴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 다 탄압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놔둬보세요. 총선 앞두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MBC나 KBS 지금 KBS는 사장 바꾸려고 저렇게 하고 있죠. 청문회에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KBS는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권이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오늘 어제 거기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진행자도 바꾸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진행자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MBC까지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선 전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탄핵 추진한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시급한 게 방통위원장의 탄핵이에요. 저는 과방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과방위원들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보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이동관 위원장은
자기가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냥 이 정치적 목적에서 하는 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던데요. 일단 첫 번째 임명 과정부터 문제예요. 학폭 논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본인이 국정원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언론 탄압이나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 만든데 관여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도 탄핵이라고 하려면 지금 현재 요건에 맞아야죠. 자, 첫 번째는 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문진 이사들이나 그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임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또 임명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인원이 더 많아 지금 한 명이.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고요. 박민 사장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세요. KBS 이사장 날리고 KBS 사장도 날리고 KBS 이사도 날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언론의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하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놔둘 겁니까? 가짜뉴스라고 얘기해서 지금 신학님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해서도 그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 가지고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짜뉴스로 몰아붙여가지고 계속 탄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관련된 사람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입니까? 그거 이전에 했던 일까지 다 지금 뒤져가지고 언론사 기자들 몇 명을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멈추게 하는 방법이 탄압의 방법밖에 없다면 법률적으로 이게 뭐 100번 나중에 가서 이게 이상민 장관처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가 그럼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럼 네. 국회를 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가 국민의 민심을 대신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탄핵 추진해서 업무를 중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뭐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감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방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과정에서 불법을 공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바로 이제 그 핵심 인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의 이상인 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은 고발돼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고발돼야 됩니까? 첫째는 방통위원 이제 그 김효재 이상인 두 분이 모든 걸 결정했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 들어오기 전에. 그때 김현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힘을 못 썼죠. 그랬었죠. 혼자라서. 네, 그래서 2대 나머지 1이었기 때문에. 그때 원래는 최민희 의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안 들어가게 한 거죠.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최민희 의원 끝났고. 그렇죠. 2대1 구조로 2대1 구조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과반수 자기들끼리. 이상이 동의로 모든 걸 통과시켰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예를 들면 뭐 KBS 이사나 이런 사람들 감사 대상 아닌 방통위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방문진 감사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보낸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완전히 마쳐진 다음에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도 해봐야 되고 청문 절차도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감사 보고서를 방통위로 넘겨가서 방통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갔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사무총장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직접 실행했던 방통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상임위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의결할 때도 감사원의 감사 근거를 가지고 했고 그 내용이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긴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완결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임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았던 방통위원들 당시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네요. 이 언론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는데. 너무 많아 진짜. 정말 그렇죠. 네. 잘 짧게 하겠습니다.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심의 예. 옛날에는 그거 안 된다 하더니 이제는 된다 해가지고 지금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저는 네. 위험하다, 웃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방심위는 뭘 했었냐면요. 유해 콘텐츠만 심의를 했었어요. 인터넷상에서는. 네.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그걸 다 피했어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방심위에 근무하는 그 과장급 이상 10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 네. 반대했었어요. 이거는 위험하다. 왜냐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에요. 근데 이 유해 영상들 많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폭력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정적인 이런 것들, 아동학대 문제, 동물학대 문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올리는 것은 다 제거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이걸 했었어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심의자율기구라고 하는 두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는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방심위가 그걸 하는 거죠? 권한이 없어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내 유해 영상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언론사 보도가 유해 영상입니까? 뭐 아니,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의혹 차원을 제기하면. 그러면 의견이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그게 제재의 대상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론 탄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행동을 방심위가 대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 태도 뭐 맨날 얘기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창 보도가 나올 때는 맨날 모든 언론이 다 똑같이 권익위원장이 뭐 출퇴근을 안 했네, 뭘 잘못했네 이런 얘기 계속 쏟아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러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게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러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얘기도 좀 계속 나와야 될 당연히 것이고, 그래야죠. 그리고 특히 이 유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불러도 안 와요, 나오죠. 안 가요, 네. 조사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도도 되게 노골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얘기 별로 없거든요. 없죠. 왜 그래요, 언론들은? 왜냐면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정권의 눈치요. 아, 왜? 압박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정권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언론사에. 뭐 정부 광고를 포함해서요. 규제를 풀어줘서 언론사를 더 많이 확장하게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정부 광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그거를 네. 특정 언론사에 나눠주는 역할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요.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김효재. 예. 열심히 방통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렇게 다 잘라주니까 거기 가서 또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희 그다음에 유병호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만 하면 빅하인즈가 뭐 하는 데냐면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곳이에요.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봤더니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3달간 보도량이 864건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도량이 3개월 동안 46건이야. 비교를 해봐. 864건 대 46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러니까 이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경제 권력은요, 경제 권력이라면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결탁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를 누가 해요? 기업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에서 압박을 넣어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넣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한테 아니 어느 언론사 뭐 정경유착이네 그러면. 그렇죠. 정경유착. 그러면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 넣지 마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삼성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유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사 쓴 기자들 불러다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이러니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습니다. 저기 두 사람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정권의 입맛 따라 보도량이 고무줄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언론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절실하게 와닿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진무 교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